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을 놓고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우리 정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체결한 협정, 한화시스템과 KT셋이 유틀셋 원앱과 체결한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조만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우나스텔라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부품 국산화 사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실제 발사에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사람의 팔이나 손을 대신해 정교하게 사물을 짚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의수를 무게는 대폭 줄이면서도 안정성과 성능은 높이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피지컬 AI 모델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단체들과 미래융합 포럼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멋지게 걸어나갈 준비돼 있어? 요청에 따라 로봇이 이해했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두 발로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 구동장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 연구단체들과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컨소시엄 등을 통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 국제 협력적으로도 저희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대학이나 기관들도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휴머노이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우리가 다른 정부가 중심을 잡아주면 아마도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거고. 정부는 이번 포럼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인력 양성과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의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양성할 수 있는 숫자를 따져봤더니 한 1,000여 명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로봇학회와 같이 시점과 중요도 또는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인 로드맵을 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융합기술의 결정체이자 미래 신산업의 핵심 동력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앱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셋이 유틀셋 원앱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살펴보면 스페이스X나 원앱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가 한국의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한 뒤 스타링크 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고 원앱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셋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우나스텔라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에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나스텔라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 고흥군 복내면 연포마을에서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가 발사된 뒤 10km를 비행해
성공적으로 해상 안전 설정 구역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하 익스프레스 1호기는 길이 9.45m, 총 중량 2톤, 추력 5톤급 엔진을 탑재한 소형 발사체로 탑재체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개발한 물질 미세중력 시험 장치가 담겼습니다. 운하스텔라는 이번 발사가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부품 국산화 사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실제 발사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봇 의수는 사람의 팔이나 손을 대신해 정교하게 사물을 짚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단순한 동작 신호만으로 물건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초경량 로봇 의수가 개발됐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 팔을 착용한 사람이 블럭을 잡고 들어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옮깁니다. 이번에는 로봇 팔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옷을 개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기존 로봇 의수보다 정밀하게 손가락 동작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근전도 센서가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손동작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로봇 의수의 손끝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기능과 물건 모양에 맞게 감싸쥐는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구조로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각 방식의 장점을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절링크 방식의 정밀하고 강한 손끝 짚기 동작과 와이어 방식의 형상 적응 파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특별한 제어 없이 잡는 물체에 따라 자동적으로 각 파지 동작이 수행됩니다. 이 때문에 로봇 손이 보다 자연스럽고 정밀하게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하나의 모터로 여러 동작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존 의수보다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실제 사용자분들에게 실용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렇게 로봇 의수에서 도출된 기술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자 대상 시험 평가도 완료해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환화를 대상으로 전파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파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안테나 그리기와 전파 퀴즈 대회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병원 이용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공간 전자파 안심 확인 인증 현판도 설치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병원들의 전자파 측정에 대한 서비스를 점차 늘려갈 계획인데요. 이상훈 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환우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협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클리닉과 병동에서도 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다우드나의 이름을 딴 슈퍼컴퓨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컴퓨터 제조사 델과 GPU 칩 제조사 엔비디아 등과 협력해 내년 가동을 목표로 새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공로로 지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UC 버클리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의 이름을 땄습니다. 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과학계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자석 원리를 더한 상반회전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는 선박이나 비행체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반대극끼리 밀고 당기는 자석의 원리를 활용해서 선박의 추진 효율을 높여주는 새로운 프로펠러를 만들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상반회전 프로펠러.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프로펠러가 같은 축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단일 프로펠러의 경우 약 30% 이상의 회전 유동으로 에너지가 유실되는 반면에
이 상반회전 프로펠러는 앞쪽의 유실 에너지를 뒤쪽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에너지를 회수해줍니다. 이를 통해 회수한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선박의 추진 효율을 10% 이상 높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 앞뒤 두 개의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이 아닌 반대로 회전하는 데는 자석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밀고 당기는 힘처럼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동력을 전달하는 마그네틱 기어를 적용한 건데요. 톱니가 맞물리면서 동력을 전하는 기계식 기어보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 수명도 반영구적이라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프로펠러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관련해 연구진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모빌리티,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국방, 민수, 전방위 다양한 응용 분야에 기계식 기어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사업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 산업 분야 곳곳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초음파 장비는 세포 조직 검사 등 다양한 질병 진단에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장비마다 렌즈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초음파 이미지의 해상도를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기존 렌즈 위에 붙였다 뗄 수 있는 탈부착형 렌즈를 만든 겁니다. 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렌즈를 덧붙이는 것으로 검사 대상의 위치와 크기에 맞는 결과값을 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연구진은 탈부착형 렌즈를 부착한 다음 이미지 분석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기존 장비보다 약 1.5배 수준의 해상도를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려 1000분의 1mm 크기의 미세구조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번 연구로 특히 진단 검사 산업 분야에서의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연구진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암 조직 진단 검사와 같은 의료 진단 장비와 항공기 배관 설비의 손상 없이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 장비의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마치 카메라 렌즈를 바꾸듯이 초음파 검사 장비 역시 렌즈를 손쉽게 바꿔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박나연이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급변풍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첨단 기상 장비가 국내 최초로 들어섰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공항 기상 라이다를 운영해 항공기 진입 10km 전부터 바람의 흐름과 난류를 입체적으로 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활주로 주변의 30m 높이에서만 급변풍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된 라이다는 지상부터 상공 500m까지의 바람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급변풍의 위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변풍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기상 요인으로 최근 5년 동안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회항 102건 가운데 98%가 급변풍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유의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P3 계열 해상 초계기의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1년 365일 이루어지는 정찰 임무와 훈련 등으로 혹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활주로 착륙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K. 1995년에 도입된 8대의 P3C 초계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뒤 지난 2010년부터 추가 도입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의 중고 P3B 8대를 개조한 기종인데 기존 P3C와 함께 바닷속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고 어뢰와 폭탄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전장 35m, 전폭 30m 수준으로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호 식별 결과 적 잠수함으로 확인. 올크루 테크 어뢰 공격 준비. 평시에는 11명, 유사시에는 21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번에는 교육 훈련을 위해 최소 인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3 계열 해상 초계기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했으며 이번에 추락한 P3CK를 포함해 모두 16대가 동, 서, 남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는데 1999년엔 서해에서 중국 해군 잠수함을, 2017년엔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 잠수함을 탐지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P3CK의 추락 사고는 1995년 해상 초계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1년 365일 이루어지는 정찰 임무에 야간, 저공 비행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16대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8년 전엔 P3CK가 초계 임무 도중 대한미사일을 비롯해 모두 6발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해군은 지난해부터 최신 초계기인 P8 포세이돈을 도입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포항에서 훈련 도중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해군은 사고 1분 전 조종석과 관제탑 사이 교신이 있었지만 비상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사고대책본부는 29일 낮 1시 49분에 발생한 추락 사고 1분 전인 낮 1시 48분에 관제탑과의 교신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은 기체 외부 통화인 관제탑 교신과 함께 기체 내부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기록 저장 장치를 현장에서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민간 전문 인력과 함께 확보된 음성기록 저장 장치와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를 분석해 조류 충돌을 비롯한 외력 충돌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라고 시킨 데이팅 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가짜 계정을 만들 때 국내외 여성 회원의 사진을 이용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용기를 낸 직원들의 제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는 여성 회원이 남성에 비해 너무 적어서 매출이 떨어지자 가짜 여성 계정 27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 자료를 보면 성비 불균형이 심해 이른바 남성 케어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짜 여성 계정은 남성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호감을 표시하고 게시글과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남성 회원들의 친구 신청, 호감 표시, 대화방 열기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앱 내 전자화폐를 사야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여자 아이디를 주고 너네가 이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남성 회원들을 이제 좀 활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돈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해라, 글을 써라, 뭐 하트 보내라 이런. 회사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중요하다며 퇴근 뒤에도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직원들 메신저 내용을 보면 휴,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법을 거부했지만 소용이 없자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중대한 범법행위를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저항을 하는 직원들에게 좀 폭언이나 모욕, 좀 강요 같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를 그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액이 한 23억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이 모든 매출액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 때 국내외 여성 회원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테크랩스가 보유했던 아만다 앱은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인공지능 서비스 유료 이용자가 1년 만에 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루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4,4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4%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3%였던 응답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특히 유료 구독 경험은 0.9%에서 7%로 1년 만에 7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7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관세 정책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은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3% 증가했습니다. 4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명목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해 4.5% 늘어난 535만 1,000원이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이 반영된 실질 소비 지출은 0.7%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건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소비 지출 감소입니다. 교통과 운송, 의류 신발, 주류 담배 지출 등이 감소했습니다. 소득 증가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관세 정책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소득 가구 중심으로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 소비 성향도 2.1%포인트 하락해 3분기째 감소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마이너스라는 의미 자체가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지출 증가율이 더 적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분배 지표는 악화됐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나는 반면 하위 20% 가구는 1.5% 감소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사업소득은 11.2%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는 7.7% 줄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32배로 0.34배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분위 배율이 커진 것은 그만큼 분배가 악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늘어 한 해 7만 명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별 사망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7만 2,689명에 달했습니다. 2020년 6만 1,000여 명에서 2년 사이 18%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담배를 끊은 경우라도 비흡연자와 비교하면 남성은 1.1배, 여성은 1.3배 사망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기술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연구단체들이 기술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을 잘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